윤회는 미국과 중국을 버린다. 유엔 본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 자리를 대신해 한국을 우대한다는 말에 미국과 중국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두 거인이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0억 달러짜리 계약은 물론이고 국제 원조 시스템 전체가 한국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불법 로비와 압박으로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오직 진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단 한 번의 투표, 그날 모든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제네바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직접 목격한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순간,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의 진심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사라딘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회의를 취재했지만 오늘따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뒤쪽 기자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CNN 기자가 앉더니 속삭였습니다. 사라, 오늘 난장판 날 것 같아.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부패 증거를 들고 나왔다던데 저는 노트북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쇼 하는 거겠지. 매번 싸우다가 결국 타협하잖아.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60대의 남성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중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실미개국과 맺은 차관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 불이행 시 한국과 광산 채굴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조입니까? 식민지 계약 아닙니까? 중국 대표단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입니다. 그녀가 소리쳤죠. 우리는 정당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재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국 기업에만 독점권을 줬지 더 나아가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맺은 원조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원조 금액의 70%를 미국 기업이 수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움입니까? 장사 아닙니까? 회의장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프랑스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유럽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구식민지 국가들의 원조를 하면서 자원 채굴권을 요구했죠. 회의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나 서로 얼굴에 진흙 던지기 시합이네. 옆자리 CNN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완전 난장판인데 당연하지. 저는 냉소적으로 답했죠. 거인들은 원래 일에 서로 물어뜯다가 결국 악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의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회의에는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국제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화면을 넘겼죠. 70개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원조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1위겠지.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위 대한민국 42%, 2위 노르웨이 18%, 3위 독일 12%, 미국과 중국은 5위권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 작은 나라가 제 옆에 있던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야. 조작 아니고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의 원조를 가장 투명하고 조건 없는 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과 자립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황급히 손을 들었어요. 의장님, 이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표본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중국 대표도 거들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대표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대사 같았어요. 저는 이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고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BJ 올가미도 없었고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다른 동남아 대표도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이건 뭔가 이상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미국 대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금액으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원조 규모는 한국의 수십 배였죠. 하지만 의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액이 아니라 신뢰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를 본 거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한 영국 기자가 제게 다가왔죠. 사라, 이거 진짜야. 한국이 1위라니 믿어져.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감정의 반사작용 아닐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제3의 나라를 띄워주는 거겠지. 실제론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위키디아부터 시작했죠. 인구 5천만 GDP, 세계 12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6기 소아 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조국이 된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죠. 한국 신뢰의 나라라 두고 보자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 일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국제부장 마이클이었어요. 시차를 생각하면 뉴욕은 한낮이었죠. 사라, 오늘 회의 봤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으며 답했죠. 한국 얘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야.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CNN은 벌써 특집 편성했고 BBC도 팀을 꾸리고 있대. 우리도 뭔가 내놔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희망 타령 기사를 쓰라는 건가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건 결국 정치쇼예요. 아니,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 이은 개국이 한국을 1위로 뽑았어.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길 원하시는데요? 한국으로 가. 마이클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 한국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지 파헤쳐.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요. 지금 당장요. 그래. 내일 아침 비행기 예약해놨어. 인천 직항편이야.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협상의 여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사 별로 안 쓰고 싶어요. 희망이니 신뢰하는 단어들 제 사전에 없거든요. 알아,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냉소적인 기자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자네를 보내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자네가 가서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게 진짜라는 뜻이잖아.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반대로 뭔가 찾으면 그것도 특종이고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기는 거지. 저는 입맛이 쓴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논리는 언제나 명쾌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요. 이주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 이미 연락했어.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인가 거기서 전폭 협조하겠다고 했대.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검색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코이카요? 그게 뭔데요? 한국 정부 산하 원조기관이야. 개발도상국 지원하는 곳이지.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면 현장 취재도 동행시켜준다더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참 친절하네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게 바로 자네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 마이클이 말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야. 통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아니면 정말 깨끗한 걸까?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희망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결국 실망으로 끝났어요. 아프리카의 민주화, 중동의 평화, 협정 남미의 부패 척결 모두 멋진 제목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저는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기사에 쓴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랑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은 개국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 목소리로 한국을 지지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원조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세계 15위 정도였어요. 절대적 금액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 훨씬 못 미쳤죠. 그런데 왜 신뢰도는 1위일까 뭔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봐 왔습니다. 한국 원조 비리, 한국 개발 협력 문제점. 하지만 나오는 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몇몇 작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스캔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은 너무 깨끗해 보였죠. 너무 깨끗한 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라.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진실은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깨끗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유엔 회의장에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크게 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물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믿습니까? 한국의 선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금 출발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자네 스타일대로 해. 지 진실만 써주면 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곧 그곳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서점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봤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몇 권이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에서 일어선 나라였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뒷표지를 읽어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2권 경제 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저는 책을 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어볼 생각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죠. 이번 취재가 마지막 출장이 될 수도 있겠어. 어차피 희망 따위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정말로 뭔가 다를지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13시간 후였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잠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책을 읽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 카트를 끄는 사람들.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공항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다가갔죠.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은 가방을 들어 카트에 실어주고 출구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하지만 진심일까 아니면 훈련된 친절일까 짐을 찾아 나오니 코이카라고 적힌 팻마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죠. 사라딘 기자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꽤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는 코이카 홍보실 김민준입니다. 민준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죠. 멍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1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네바보다는 따뜻했어요. 민준이 검은색 세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차였어요. 차에 오르자 민준이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수를 받으셨어요. 시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차가 출발하자 인천공항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정돈된 가로수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 와보는데 공항이 정말 깨끗하더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 진짜는 거리에 있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단 지역이 보였어요. 공장들과 물류센터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어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긴 고층 건물들이었죠.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파트들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네, 대부분 만원입니다. 민준이 답했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질서가 중요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죠.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높아지고 거리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혼잡한 것과 무질서한 것은 달랐습니다. 차들이 많았지만 신호를 잘 지켰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보행자 신호를 기다렸죠.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기계처럼 정돈된 시스템.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할까 신호대기 중에 횡단보도를 관찰했습니다.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오던 남자가 멈춰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남자도 미소로 화답했죠. 작은 장면이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훈련된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 같았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곧 호텔 도착합니다. 명동 쪽인데 관광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간판들이 보였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쓰인 간판들이었죠.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민준이 짐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율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친절하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정부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요? 민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라 기자님은 솔직하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는 이해받고 싶은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저는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산과 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낯설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첫 인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질서, 훈련된 친절.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 그걸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보다 태도가 섬세하다. 그게 제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부산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가 물었어요. 거기 유엔기념 공원이 있는데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엔기념 공원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원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죠. 기차 안에서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2개국이 한국을 도울러 왔어요. 그중 많은 군인들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그분들을 기리는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 공부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의 원조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입구부터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나무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잔디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곳곳에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저는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들은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요. 저는 비석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죠.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십자가들이 줄지어서 있었어요. 수천 개는 조티되어 보였죠.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게 돌보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거죠. 저는 십자가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각 십자가마다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때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어였지만 민준이 통역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간절해 보였죠. 저는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참전용사 유족분일 겁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마 전쟁 때 도움받으신 분이겠죠. 노인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지 휘청거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팔을 잡아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죠.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고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외국분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서 벤치까지 모셨습니다. 앉으시면서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민준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때 저도 도움받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의 통역이 이어졌죠. 제가 10살 때였어요. 터키 군인들이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폭격으로 다친 제 다리를 치료해줬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초콜릿도 줬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어요. 노인이 묘비 쪽을 가르쳤습니다. 저 친구는 22살에 죽었어요. 저를 살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와요. 감사하다고 말하려고요. 제 목이 메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갚는 중입니다. 노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사가 아니라 증언이었거든요. 민준이 노인과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빚을 갚고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노인이 일어서며 다시 묘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그 걸음에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한국이 원조를 하는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민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붐비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70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 있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들은 고통을 윤리로 바꿨다. 그게 제가 찾은 두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기억이 곧 행동이 되는 나라.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선의로 바꾸는 사람들. 이건 정치도 계산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혹시 해외 출장 가능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해외요? 어디로요? 모잠비크입니다. 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홍수 피해가 심각해서 코이카 긴급 구호단이 출발합니다. 동행 취재 원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잠비크라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내일 오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미 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구호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명 정도였어요. 의료진, 엔지니어, 자원봉사자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준이 저를 한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번 구호 단장 박현수 박사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사라 기자님, 환영합니다. 박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는 겁니까? 홍수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박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경유지를 거쳐 모잠비크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렸죠. 비행기 안에서 박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기자님은 원조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위선이라고 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박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데요? 우리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박 단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단장은 눈을 감았어요. 피곤한 모양이었죠. 저도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모잠비크 마푸투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11월이었지만 여기는 한여름 같았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 2대였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왔죠. 피해 지역까지는 5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내내 차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마을들, 무너진 집들, 진흙탕에 잠긴 도로 홍수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한 의료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간호사라고 했어요. 이름은 김소영이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런 현장은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소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도 매번 가슴이 아파요. 왜 계속 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도움 받았으니까요. 6.25 전쟁 때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행 기념 공원에서 만난 노인이 떠올랐죠. 드디어 임시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천막들이 줄지어서 있었어요.
이미 다른 구호단체들도 와 있었죠. UN 적십자 몇몇 NGO들이 보였습니다. 박 단장이 구호단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누가 먼저도 나중도 없어요. 환자가 있으면 달려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요. 모두 알겠습니까? 네. 구호 단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임시 진료소를 차렸고 엔지니어들은 정수시설을 점검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구호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했습니다. 한 천막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누워 있었어요. 10명 정도였는데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죠. 소영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어요. 소영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동료를 불러줬죠. 반달도 않은 노래였어요. 아이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죠.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박 단장이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오어요. 물이 필요한 곳이 어디니까 박장이 물었습니다. 마을 북쪽입니다. 한 주민이 답했어요. 우물이 다 오염됐어요. 알겠습니다. 박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저는 박 단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단장님, 아까 비행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살아남는다는 게요. 박 단장이 주변을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이세요? 그가 주민들을 가르쳤어요. 저들도 우리도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저 상황이었고 저들이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남는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흙탕 속에서도 석양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운반하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을 현재 연대로, 그게 한국 원조의 본질이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캠프 밖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기사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영이 달려왔습니다. 사라 기자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났죠. 북쪽 마을에 건물이 무너졌대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박장이 벌써 출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구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세 대의 차가 비포장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무너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학교 건물이었는데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구호단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장이 지시를 내렸어요. 의료팀은 대기 구조팀은 나를 따라와 엔지니어들이 장비를 들고 자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한 남자가 무너진 벽돌 덤미를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이었어요.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제 딸이 안에 있어요. 그가 통역사를 통해 외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박장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물러나세요.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소형 드론이었는데 열감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무너진 건물 안쪽에서 여론이 감지되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3명이요. 하지만 산소가 부족해 보여요. 빨리 해야 합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구호 단원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벽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드론 영상도 받아서 노트북에 저장했어요. 이건 엄청난 특종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져 있었죠. 소영이 즉시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봐야 할 장면이었어요. 한국 구호단의 헌신, 현지 주민들과의 협력 생명을 살리는 순간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생존자도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저는 즉시 뉴욕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대박 터졌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한국 구호단이 생매장 사고에서 3명을 구조했어요. 들어온 영상까지 다 있어요. 정말 마이클도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바로 보내 생중계로 내보낼게. 저는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렸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기자님이 영상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답했죠. 혹시 공식 승인 받으셨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승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뉴스예요. 승인이 왜 필요해요? 민준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다 받았어.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지금 편집팀이 작업 중이야. 30분 후에 생중계 들어간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안도였어요. 1시간 후 마이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문제 생겼어. 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방송 못 내보낸다. 마이케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스톱 걸었어. 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뉴스인데요. 외교 채널에서 압박이 들어왔대.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국무부랑 어디선가 공식 승인 전에는 한국 단독 보도 금지라는 군.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인도적 구호 현장이에요. 외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몰라. 마이클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회사 결정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갈 수 없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구호 단원들은 여전히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거였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안 됐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내 정부가 막은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알리고 싶어요. 그럼 누가 막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짐작은가요?
강대국들이 불편해하는 거겠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요. 진실은 위험할 때마다 검열당한다. 그날 밤 캠프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른 언론사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어요. CNN도 BBC도 로이터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압박을 받은 게 분명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진실을 막는 거지? 한국이 잘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천막 밖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박 단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못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박장이 답했어요. 오늘 일 때문에 흥분됐나 봐요. 저도 앉았습니다. 단장님, 오늘 일이 뉴스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알아요. 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한테 들었어요. 화가 안 나세요? 제가 물었죠. 박 단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답했습니다. 화는 나죠. 하지만 우리는 보도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해야 하니까요.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도적 구호가 아니라 외교의 전쟁터였어요. 모잠비크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구조 영상은 여전히 보도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언론사들도 침묵하고 있었죠. 호텔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마쳤을 때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딘 기자님, 로비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누군데요? 이름을 안 밝히셨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겠냐고만 하시네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민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한쪽 구석 테이블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노트북을 앞에 놓고 있었죠. 사라딘 기자님이시죠?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미국식이었어요. 누구시죠? 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쳤어요.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커피를 시켰고 그는 물만 시켰죠. 멀리서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구호 동행 취재하셨죠?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대체 누구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제정책 컨설턴트라고 해두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하지만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웃었어요. 이름이나 소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그를 관찰했어요. 여유로운 태도 계산된 미소 뭔가 숨기고 있는 눈빛. 전형적인 정보원 스타일이었죠. 한국의 선해, 믿으십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순수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테이블에 팔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계산이 있어요. 무슨 계산이요? 제가 반문했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 파일이 떴어요. 코익
아프리카 내부 자료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원조 사업 문서입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수원 국별 전략적 이익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의 자원 현황, 정치 상황,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조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과 착취는 다릅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어요. 여기 보세요. 원조 대상국의 한국 기업 우선 진출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그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5 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 전략,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 이게 순수한 선의로 보입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로고도 있었고 공식 서식도 갖춰져 있었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걸 보도하면 500만 달러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눈이 커졌어요. 독점 계약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타임즈와의 계약도 주선해 드리죠. 차기 언론상 추천까지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으로 진심을 사고 파는 건 당신들 습관이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진심을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모잠비크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서류보다 더 강한 걸 봤어요. 그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라 기자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기자님,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겠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이 결국 지게 돼 있어요. 저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죠. 타임즈 표지 언론상 모두 제가 꿈꾸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잠비크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장의 눈빛, 소영이 아이를 안아주던 모습, 구조된 사람들의 환호, 그게 계산이었을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부패보다 부드럽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라고 내부 문서라는 걸 보여줬다. 진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봤기 때문이다. 모잠비크에서 본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녹음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 있은 지 이틀 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지금 일어나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답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준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조한 아이 중 한 명이 호흡 정지에 빠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6살짜리 여자아이요. 네,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아수라장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렴이 악화된 모양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현지 병원 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의료진이 수동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모릅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제가 필요한데 모잠비크에는 없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코이카 본부요. 저도 가야 합니다. 1시간 후 코이카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3층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큰 스크린에 모잠비크 현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 단장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이카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쁩니다. 박 단장이 답했습니다.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동 펌프로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이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펌프를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치료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국군 수송기가 지금 출발 준비 중입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박 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면 속 소영이 계속 펌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게 분명했습니다. 교대할 사람 없습니까?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모두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박 단장이 답했습니다. 제가 교대하겠습니다. 그가 소영 옆으로 갔습니다. 펌프를 넘겨받아 계속 눌렀습니다. 소영은 옆으로 물러나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버텨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료진이 외쳤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한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상회의로 아프리카 의료진과 연결해 주세요. 지금 즉시요. 연결되었습니다.